이게 56동에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때 욕했던 건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은 저게 스트레이트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옆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보면은 계단에 똑바로 올라가면은 저 위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가다가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생기죠. 저 밑에서 이제 팩차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도 팩차기 했었어요? 제가 팩차기 진짜 잘했어요. 저 때 기록이 생각나요. 친구들하고 원찬 적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화학, 화공, 바이오텍 학과에 재직 중인 박승민입니다. 오늘 김범준 교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범준의 물리다에 한번 물려보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박승민 교수님을 알게 된 게 그때가 그 이그노벨상 맞습니다. 발표한 기사를 보고 범준의 물리다에서 그 해의 이그노벨상을 이렇게 소개할 때 교수님 언급을 했었는데 제 기억이 그때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딱 한 줄을 남겼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86년에 입학해서 86학번인데 교수님이 그러면 7년에 입학을 97학번. 97학번입니다. 11살 차이 나는 예, 거예요? 11살 차이죠. 와. 예, 11살 차이고, 예, 학번 그렇게 차이 나면 이제 학교에서 뵐 일이 거의.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9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네. 제가 2월에 졸업하고 그 다음 달에 오셔서 예, 제가 3월에 아슬아슬하게 단 한 시기도 겹치지 않은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아,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저 때가 학력고사 점수였던 것 같네요. 311. 그 학력고사 때가 만점이 체력장까지 해서 340점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 제일 높았던 게 서울대 물리학과로 되어 있네요. 와, 저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은 1985년도 1위가 서울대 물리학과. 그 다음에 2위가 서울대 의예과인데요. 근데 2015년을 보면 완전히 뒤집혀서 1위부터 10위가 다 의학과로. 되죠. 예, 맞아요. 아, 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기억을 하는데 퍼센테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0.5%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뭐 김범준 교수님 때부터 그렇지만 서울대 물리학과는 약간 그런 계보 같은 게 있습니다. 수석의 계보라고 그래서요. 김범준 교수님도 그 계보 안에 계십니다. 이제 충북 수석. 이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학번, 누가 수석, 무슨 수석, 무슨 다 수석이 있죠. 딱 있습니다. 네, 이런 저도 건- 제 앞뒤로는 다 기억해요. 학력고사 수석이 누구였고, 네. 그럼 다 기억하는데요. 아, 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네. 저희 때는 92년도부터 시작해 92년도 수석도 서울대 물리학과, 93년도에는 뭐 4인방이 들어왔는데 전설의 4인방이. 근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저희 학번에는 동기가 전체 수능 수석을 한 친구가 들어왔고요. 그 친구랑 저는 3, 4학년 때 계속 실험메이트로 같이 실험했던 친구고 지금은 포항공대 교수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석의 계보가 저희 아래 학번까지 이어지는데요. 꽤 오래갔네요, 그래도.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나오신 오. 오승은 박사라고 지금 UC 샌디에고 교수로 계시는데, 그 친구랑은 저랑은 이제 학번이 겹치니까 같이 이제 과방 생활도 하고, 심지어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깁스를 하고 왔어요. 왜 깁스를 했냐 그랬더니 이탈리아전에서 골 넣는 거 보고 차 위에서 뛰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입니다. 그 얘기 예잖아요. 그 시험은 잘 봐도 똑똑하진 않다. 지금 보고 있는 짤은 응용물리 특강 1 담당 교수님이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로 이 과목을 수업할 수 없게 됐다는 공지문인데요. 그 사유가 담당 교수가 이스라엘 대통령에 출마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체흐트만 교수님이라는 분으로 기억하고요. 이분이 당시에 제가 알기에 서울대의 해외 석학 초빙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리학과에 오는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에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때는 못 오셨고, 제가 알기로 이후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로 오셨습니다. 어쨌든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중에 이스라엘 대통령 출마 기록이 있다는 또 거죠. 왔습니다. 엄청난 레코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짤은 언뜻 보면은 그 물리천문학부라는 마크가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사진인데요. 유리창이 굉장히 독특한 패턴으로 깨져 있긴 하네요. 사실 저런 거 보면은 물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궁금해는 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정말 궁금하게 보신 분이 서울대 유인석 교수님이시네요. 네, 유인석 교수님이 제가 이제 97학번에 물리학과를 이제 다니면서 99년, 00년을 과대표를 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저희랑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막 저희가 나우누리 뭐 예. 하이텔 나왔을 때 나우들이 하이트.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서울대학교 그 물리학과 게시판이 있으면 거기에도 일일이 다 댓글 달아주시는. 와, 그러셨구나. 예, 그 굉장히 좀 열정적인 교수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깨진 것만 가지고 봐도 여기 안에서 물리학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지 그쵸.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교수님의 열정이 보입니다. 그 짤 내용 보니까 유인석 교수님이 이걸 너무 신기하게 보셔갖고 학교 쪽이 가능하면 이 유리창을 교체하지 말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교에서 곧 갈아 끼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라는 글도 남기셨네요. 왜 이런 방식으로 깨졌는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글이네요. 그리고 언뜻 보면은 보통 유리창이 깨지면 충격이 가해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조각이 나는데 저거는 깨진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고 띄엄띄엄하게 되어 있네요. 저거 아마 간섭 아닐까요? 그죠? 간섭 아니면 뭐 프랙탈 현상처럼 자기 모사를 계속하는 거죠. 하나 쪼개지고 나서 근데 보통은 저런 게 나올 때 유리창에 망치를 때리거나 하면 이렇게 맞습니다. 뻗어나가는 패턴이 번개치는 그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프랙탈 모양인데 요거는 프랙탈처럼은 안 보여요. 언뜻 느낌이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정상파 파동이 있을 텐데 그게 반대쪽에 바운더리에 부딪혀서 반사될 때 중첩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지는 부분은 깨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깨지고 하면 깨진 부분이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더 자세히 드는데요.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네네네. 제가 유인석 교수님 관련돼서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텔레비전에서도 이게 바둑알로 알까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실험을 하셨던 걸로 언뜻 기억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면 때리는 강도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볼펜, 스프링. 아. 그걸 갖고 하면서 아마 그걸 연구를 하셨던 걸로 언뜻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유인석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물리학의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떤 무게 잡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셨던 분으로 저도 기억해요. 이제 기억났다. 저게 56동에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56동이 없었어요. 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실 때였겠네요. 입학할 때 있었고요. 저희 과방이 바로 위에 56동 안에 있어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건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욕했던 건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은 저게 스트레이트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옆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설계된 건가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주 목적이 저걸 내려와서 저 밑에서 이제 팩차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팩차기 했었어요? 그럼요. 팩차기. 그게 보통 우유팩으로 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유 마시고 그거를 네. 이렇게 해갖고 둘러 앉아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기 차듯이 차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팩차기 진짜 잘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팩차기를 하면은 이게 제기차기랑 거의 비슷해요. 네, 둘러 앉아갖고 둘러서가지고 차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거를 탁 차서 주면은 제기차기처럼 다시 차서 상대방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세게 차서 공격을 하거나. 그렇죠. 네, 그렇죠.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좁은 공간에서 여럿이 할 수 있고 금방 시작하고 끝날 수도 있고 해서 건강 팩차기라고 해서 벌을 주거든요. 10번을 차다 떨어뜨렸다 그러면 10번 푸시업을 시켰어요. 맞아요. 저 때 기록이 생각나요. 친구들하고 142번 찬 적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때 진짜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 아프셨을 것 같은데. 팩차기가 특히 또 시험 기간 때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네네, 맞습니다. 제일 재밌죠, 그때가. 팩차기 하다가 그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경희대 물리학과에 있는 권모 씨의 아들 모영균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팩차기 하다가 도서관에 친구가 그 142번 찰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걷어차갖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도서관 유리창이. 그래갖고 막 도망가고 한참 동안은 서울대 갈 때마다 그 유리창 봤던 기억이 나네요. 참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저 계단은 만든 이유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하면 기울기가 낮아지니까 원래 의도는 하면 편하게 갔으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하면은 올라가다가 계속 옆으로 이동해야 돼서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는 맞네요. 오히려 이거는 감정적인 거에 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팩차기 하러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옆으로 내려가야 되면은 내려가다가 또 방향도 비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좁아요. 한 폭 한 폭당 이게 좁아가지고 빨리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4배 힘들다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정확히 1.4배라는 숫자가 얻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시험 문제를 낸다면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똑바로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옆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 거리는 조금 긴 마찰 거예요. 개수만 더 주고 조금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찰 개수를.
대로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는 그대로 예, 똑같을 그거는 거예요. 상관없고.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그러면 결국엔 이만큼 걸어가는 건데 조금 더 불편함 정도일 것 같은데요. 뭐 에너지 손실이 특별히 많거나 그럴 일은 없어. 에너지는 거의 정확하게 예, 비슷할 그렇죠. 거고. 어차피 높이 차이만 해주는 테니까. 아니, 마찰 계수 때문에 요만큼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여기서 보면은 계단을 똑바로 올라가면은 저 위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가다가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생기죠. 그죠? 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건 뭐 어쨌든 물리학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을 리는 없어요. 전혀. 네, 이렇게 박승민 교수님하고 학교 캠퍼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박승민 교수님 모시고 독특한 주제로 과학계의 주목을 받은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그노벨상을 수상했던 박승민 교수님의 연구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스마트 변기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매일 대변 소변을 보는데 지금은 버려지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서 건강 정보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기본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취합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뭐 소변 같은 경우는 유리나리시스라고 해서 소변 속에 어떤 바이오마커들이 있는지 분석해주는 그 스트립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스트립이 있으면은 이건 병원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매번 하는 병원 거죠. 가면은 네. 이제 컵 주잖아요. 거기 간호사분들이 컵 주고 여기 소변 받아오세요 하면은 소변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 색깔 변화하는 걸 봅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하나는 구현을 해봤고 두 번째는 요속 분석이라고 해서 소변의 유속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파라미터를 저희가 보는 거죠. 물리적인 파라미터들. 결국에는 얼마만큼 길게 보셨는지, 그 다음에 제일 빠른 속도는 얼마만큼 나왔는지, 평속은 얼마인지. 예.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뇨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파라미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남성분들의 80에서 90%가 걸리는 전립선. 있습니다. 전립선 그렇죠. 비대증이 진단이 뭐냐면은 소변을 보시고 나서 맥스 스피드랑 그런 것들을 그렇구나. 보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구현을 했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대변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대변은 저희가 정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석정웰파크 병원의 원대영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대장 학문 전문의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다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했는데 환자를 볼 때마다 한 질문을 꼭 하신대요. 오늘 대변 어떠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의사분들이 카드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7가지로 변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네. 자기의 대변이 어떤 곳과 가장 비슷했는지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에 나온 그 인공신경망 있지 않습니까? 비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일이 그러네요. 있어요. 학습 데이터. 네,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은 각각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인공지능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00장씩 모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카테고리별로. 근데 100장씩 모으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모으셨어요, 결국? 그것도 스토리가 자원자를 있는데. 모집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겠죠.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대학원생이 많으면 이런 데 도움되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때 연구원이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셨고, 제 거를 사진을 계속 찍어봤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7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700장을 모아야 되고, 제가 아무리 많이 변을 봐도 하루에 2번 이상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350일이 걸려요. 약간 추가적으로 대변의 상태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좀 하셨겠네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성분들이 주로 설사 같은 변을 많이 보시고 여성분들이 그 변비 쪽을 많이 보세요. 그렇군요. 그 다르구나. 호르몬 차이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비 쪽은 거의 나오질 않기 그치, 때문에 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찍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의 힘을 빌렸습니다.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노다지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려요? 미국의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레딧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서브 레딧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갤러리 같은 게 있는데요. 똥이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성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루에 사람들이 자기 변사진이나 남의 변사진을 30장씩 이상을 올려요. 와. 그럼 저희는 잭팟. 한 50%는 자기 자랑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이만한 변을 그럴 수도 쌌다. 있죠. 예. 뭐 이런 목적으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좀 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변을 변을 봤는데 어떻게 괜찮은 되겠냐. 건가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장난으로 올리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웹 스크래핑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사진을 거의 한 2,000장, 3,000장 모아서 이거 레이블링은 사람이 네, 사람이 직접 해야죠. 원대영 교수님하고 김정하 교수님이 의사분들이 그거는 트레이닝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450장을 다 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그게 AI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돼서 저희가 학습을 시킨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논문이 한 편이 나갑니다. 이게 바로 팬데믹 터지고 나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건강 체크하고 뭐 진단하고 이런 거에.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 건강 키트, 진단 키트, 진단 원리. 맞아요. 그 다음에 진단과 스크리닝의 차이 뭐 이런 거 싹 다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교육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도 그 당시에 스마트 변기로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변기는 아시겠지만 이게 집집마다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또 있거든요. 나쁜 점은 뭐냐면은 어느 특정한 진단을 수행을 하려면은 여기에 무슨 리에이전트나 카트리지 같은 걸 저희가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아, 그걸 다 집집마다 해야 되는 네, 집집마다 거군요. 해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발상에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센서를 쓰면 굉장히 좀 패시브한 센서? 그냥 켜놓기만 하면 되는 센서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생각에 들어왔던 게 카메라였어요. 그런데 화장실하고 카메라는 이게 한국에서 이거 잘못 쓰면 저 잡혀가요. 진짜로. 네. 아니, 카메라가 위에 있는 것도 좀 그런데 네네. 카메라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카메라를 썼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센서 중에 광자 하나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민감도가 엄청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거의 모든 정보를 시각으로 처리를 해요. 80% 정도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엄청나게 싸졌어요. 그 카메라 모듈 하나 값이 엄청 싸니까요. 10,000원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이유랑 그 다음에 카메라는 아시겠지만 전원만 꼽아 놓으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식과 좀 벗어나는 걸로 카메라를 저희가 센서로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검진하시는 걸 저희가 그걸 대신 카메라하고 AI를 이용해서 한 거죠.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일단 몸에서 나간 그 대변, 소변은 사실은 아무런 쓸데도 없이 버려지기만 하는 건데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개인화할 수 있다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이 연구 들었을 때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변기에 앉는 사람의 엉덩이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카메라 센서에 도달하는 광량이 네. 엉덩이 크기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컨트롤 하시나요?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별별 상황이 있는데요. 엉덩이가 상당히 푸짐하신 분은 아래가 깜깜해질 수도 있죠. 맞습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를 붙여놨습니다. 거기서 광량을 그렇죠. 광량을 조절하려고 LED를 붙여놨고요. 착좌 센서가 입력이 되면은 LED가 팍 켜지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켜지는 구조로. 네, 그렇게 돼도 아까 말씀해주신 노출 조정 같은 것도 예, 그게 그게 사후에 할 문제가 수도 돼요. 있겠다. 그거. 예, 네. 그렇군요. 상용화되거나 실용화되면 언뜻 생각해도 인류가 우주로 나가거나 할 때 네. 그럴 때도 상당히 도움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좋은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변기라는 게 굉장히 좀 하이텍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공상과학 소설에 많이 나왔었어요. 2005년에 나온 더 아일랜드라는 영화. 여기 보면 이게 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클론을 건강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스마트 변기로 이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게 나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군요. 예. 근데 그게 2019년이에요. 그 영화 상도 벌써 6년 전 얘기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공언한 게 뭐가 있냐면은 2029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그렇죠. 걸려요. 7개월에서 12개월. 거의 1년 걸린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 사람들이 그 우주선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주선 안은 지구랑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일단은 중력이 없죠. 두 번째로는 벤 앨런 때가 없습니다. 자기장이 생성이 안 돼서 우주선을 직방으로 그냥 맞게 되고요. 그러면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식단도 제대로 조절이 안 될 거고 뭐 세 번째로는 좁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근데 제가 또 특이하게도 2021년에 나사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와. 향후 10년간 나사가 가야 될 방향을 정립을 하는 그러니까 백서를 만드는 워크숍이었거든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이오 모니터링 오브 휴먼 헬스 인 딥 스페이스 미션이었고 결국에는 사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셀프 드라이빙 랩.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랩을 구축을 해야 된다. 사람의 개입 없이. 저희가 주장을 한 게 정밀 건강이라는 개념인데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약간 프레임워크 같은 거거든요. 우주인이 건강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건강을 관리를 하자. 그러면은 그 우주선 안에 스마트 변기를 넣어서 이 사람들 소변 대변을 매일 나올 때마다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주는 시스템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안에서 뭔가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다리면 초기 또 문제가 단계에서 금방 디텍트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응용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 이그노벨상 수상을 결정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좀 약간 기대하신 게 있었어요? 아니면은 놀라셨나요? 네, 2020년 4월에 논문이 나갔고 그 논문을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걸 보고
이거 신기하다 해서 트위터로 전달을 하셨어요. 아, 예, 예. 이거를 노미네이트를 하겠다. 예. 그래서 2020년에 굉장히 좀 들떠 있었습니다. 예. 근데 2020년에는 못 받고, 아. 21년에도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안 됐고, 22년에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특이한 일이 2023년에 제가 근무했던 대학에 마크 아브람스라는 분이 하시는 분. 만드신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가는 순간 변기 어차피 이게 탈착식이니까 뜯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오. 제가 뜯어서 갔어요 거기에. 그냥 안고 갔습니다 이러고. 안고 갔더니 갑자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 트위터로 연락받은 걸 네, 기억하시고. 그날 이제 패널 회의를 했었거든요. 이그 노벨상 받으신 분도 계시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도 오셔가지고 엑스트라오디너리 사이언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패널로 올라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하시더니 받을래?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원래 이게 좀 무슨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그 노벨상 그게 아니라고는 얘기 들었어요. 노미네이션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노미네이트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렇게 언지를 받고 엠바고를 한 6개월간 유지를 하다가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분은 좋았죠. 기분도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스마트 변기를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인지도들이 낮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나쁜 루프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변기라고 하면은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지만 또 프라이버시 문제로 갖고 엄청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이그 노벨상 받으면서 제대로 좀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이그 노벨상 수상하신 이 연구 이후에 또 어떤 연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게 또 되게 신기한 건데요. 스마트 변기라는 거는 아래쪽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고요. 근데 버리는 거는 언제나 들어오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거를 또 연구를 해야 이게 나가는 거랑 인과관계나 코릴레이션 스터디를 할 수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먹는 거는 왜 기록을 안 하지라는 생각에서 스마트 글래스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고요. 직접 이렇게 드시는 것들을 다 로깅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칼로리 정보를 저희가 AI를 써서 다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시장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의 위험에 걱정이 있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체중을 조정하고 싶으신 분, 당뇨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안 그래도 의사들이 자꾸 적게 하거든요. 먹은 거, 물 얼마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오토메이션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새 바이오 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시는 분들. 그럼 모든 걸 컨트롤 하시거든요. 특히 뭐 백만장자 중에 누구 자기 피 매일 바꾸고 뭐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자기 아들이랑 혈액 교환하고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리코딩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굉장히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칼로리가 계산이 되니까 김범준 교수님이 이제 특정 칼로리를 정해놓으시면은 이게 몇 칼로리가 넘어가면 앞에서 막 뭐가 뜨는 거죠. 이제 먹으면 안 된다? 네,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아니면 김범준 교수님 굉장히 뚱뚱해진 사진을 좀 합성해서 위에 이렇게 띄워놓거나 막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필요해요, 그거. 만들어줘요, 빨리. 이그 노벨상을 받았던 연구 중에 재밌던 것이 몇 개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펭귄이 배설할 때 그때 그 배설물이 어떤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지 그 궤적이 구현되기 위한 펭귄의 장내 압력은 얼마나 될지 그런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의학계에서 실험을 할 때 동물 실험 먼저 하고 사람 쪽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영장류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렇게 해서 나오는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사람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화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데 근처에 배설물을 계속 놓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멀리 날리기 위해서 진화를 했을 거다라고 진화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연구 조금 살펴보고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육식 조류와 초식을 위주로 한 조류가 분사하는 압력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육식 조류의 경우에는 오히려 육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명체로부터 들어온 감염병의 위험 같은 게 더 크잖아요. 육식 조류의 압력이 초식 조류보다 더 커서 배설물을 더 멀리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압력이 꽤 되더라고요. 이 장내 압력이 펭귄 같은 경우에 30kPa 초속 8m 속도로
꽤나 알릴 수 있는 분사가 돼요. 속도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압력은 대변의 점도라고 하죠. 아까 네, 말씀드린 7가지 차트로 분류하는 게 이제 점도, 네. 비스커시티로 저희가 나누거든요. 그쵸. 그 점도에 따라서 당연히 압력은 달라질 것 같고요. 점도 때문에 그 마찰 개수들이 그렇죠. 결정이 이게 되니까. 사실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물리학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물리학자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단순하게 하잖아요. 뭐 주로 비점성, 네, 비압촉. 뉴턴이야. 네. 그런데 이거는 특히 새 대변 같은 경우에는 배설강을 통해서 소변하고 대변을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분출하니까 보통 포유류의 대변보다는 유체에 가깝기는 할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물리학 쪽에서도 어떤 응용을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런 연구들이 나중에 어떤 응용 가능성보다도 그 자체로 좀 재밌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이때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것도 흥미롭기도 하고. 그 초식과 육식 조류가 다르다는 얘기도 요번에 그 살펴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가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연구가 또 이그 노벨상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포유류의 배변 시간을 다 체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것도 이그 노벨상 2015년인가 맞아요. 받으셨을 근데 거고. 그게 결론이 어떤 거였죠? 결론이 이게 무게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동물의 무게랑 상관관계가 있고 굉장히 신기한 게 이분이 데이비드 리우라는 교수님, 조지아텍 교수님이신데 조지아에 있는 동물원에 가셔서 모든 동물의 배변하는 거를 비디오 판독을 하십니다. 이게 떨어질 때 하는 시간이 이제 걸리는 시간을 다 계산하시고. 그런데 제가 또 스마트 변기 사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합쳐봤어요. 이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랬더니 사람의 배변 패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포유동물하고 정확하게 맞느냐? 아니면 사람이 아웃라이어가 되냐? 어때요? 만약에 사람의 배변 패턴을 자리에 앉아서 일어날 때까지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배변 시간이라고 보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모든 현상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그죠? 첫 변이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변이 떨어지는 시간까지만 배변 시간으로 그게 정의를 합리적인 하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포유류랑 트렌드 라인을 따라가게 되고요. 예, 사람처럼 앉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웃라이어가 돼버립니다. 사람은 사실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배변뿐 아니라 딴짓 시간. 다른 뭐 거기서 휴대폰을 딴짓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명상에 빠지기도 네.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방식으로 해야 다른 동물하고 비교가 쉽고 예, 다른 비 그러면 완벽하게 그냥 트렌드 저- 라인에 들어갑니다. 야, 그거 재밌다. 네.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피식자와 포식자 차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음. 저희가 다 피식자, 포식자, 뭐 초식동물 같이 한 건데. 네, 같이 한 건데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큰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 빨리 싸보고. 빨리 해결하고 그런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은 이것도 것 재밌다.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연구도 재밌었는데요. 이거는 소떼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정렬한다라는 연구였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구글 어스의 이 사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연구자들이 수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8,000마리의 소 그리고 3,000마리의 사슴 이걸 분석해서 얘들이 머리와 꼬리 방향이 정렬하는 축이 지구의 북극과 네. 남극을 연결하는 선하고 거의 비슷하다. 는 거를 보인 논문인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사실 다른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해 움직임이 중요할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고요. 바람의 영향일 수도 네. 있고 근데 그런 걸 나름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상관계수가 0.85 정도로 꽤 높고요. 꽤가 아니고 그 정도면 거의- 그렇죠. 예. 그리고 P값도 0.01 이내로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북 방향을 따르는데 그 남북 방향이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한 남북이 아니라 자북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장하고 네. 연결이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조류 중에서도 자기장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철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조류들이 자기장 수용체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인터랙션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논문을 대충 봤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는 아마도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연구자들이 이 논문 발표한 다음에 후속 연구에선 다른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자기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재현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원래 논문 저자가 그건 어떤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져서 아직 100%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아마 맞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러는지가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해요. 이런 거 정확하게 하려면 대규모 실험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장도 이제 밖에서 걸어주고. 이 논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고압 송전선 근처에 소떼는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 그것도 괜찮은 근데 가설이네요. 문제가
고압 송전선 바로 아래면 모를까 거기서 뭐 한 80m 정도만 벗어나도 이 지구 자기장보다 고압 송전선에 의한 자기장이 굉장히 약해진대요. 그렇죠. 아래 자승에. 예,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기장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는 명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이 논문 대충 보다가 여기 또 다른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현상이 보고가 되는데요. 이게 꽤 재밌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누워서 자잖아요. 처음에 잠들어서 첫 번째 렘 수면까지 이르는 시간. 그게 동서방향으로 누울 때랑 그거랑 또 방향으로 누울 때 유명한 다르대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재밌고요. 언뜻 생각하면 사실은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뇌에서의 활동도 결국은 전자기력 현상이잖아요. 지구 자기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뇌에 신호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긴 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 게르마늄 자석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게르마늄 자석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붙였는데 아마 이거랑 상관. 그 보통 우리가 유사과학으로 뭐라고 하는 맞아요. 그건 유사과학이 효과 맞는 있는 것 거 같고요. 아니야 그거? 그렇죠. 이거 대규모 실험을 해봐야. 어쨌든 그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사람들이 렘 수면에까지 이르는 시간이 어느 방향으로 눕는지에 따라 다르다. 근데 그것도 있긴 하대요. 그 사람들 그 EEG 시그널 디텍션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그것도 미묘하게 다르대요. 그리고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떼들이 왜 지구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 방향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제 생각에는 귀소 본능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네. 때문에서 어떻게든 자기 집 찾아가려면 그런 그쵸. 거랑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류도 찾아갈 때 근데 쓰니까. 조류는 어떤 이동이라는 면에서 분명은 북쪽과 남쪽을 구별하는 능력이 꽤 중요할 것 같긴 그쵸. 한데 네. 소떼는 정주하잖아요. 근데 그 논문에도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아직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진화학적인 목표는 모르겠다. 네, 근데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니그노벨에서 그것도 있었어요. 개가 오줌을 누는데 네. 그것도 어떤 방향. 아, 패턴이 있다. 그렇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꽤 많은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엉뚱하고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연구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로 그 옆나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본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본은 벌써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꽤 많고 특이하게도 이그 노벨상이 아마 17년인가 18년 연속으로 받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본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걸 많이 하세요. 와, 정말 특이하다라고 하시는 거. 작년에는 저 받을 때 같이 받으신 일본 분은 저염식을 위해서 젓가락 끝에 미세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이걸 먹을 때마다 수용체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거는 그럴듯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짠맛을 내게 만드는 그런 젓가락을 발명해서 오, 받으셨고요. 그거는 아주 네. 훌륭한 연구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연구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올해 받으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소에다가 얼룩말 무늬 패턴을 했더니 파리가 들꼬이더라. 이런 연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축산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일본이 18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던 저력이라고 하죠. 그런 연구를 해도 사회에서 용인해주는 분위기?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조금 더 창의성이라고 하죠. 이게 틀에만 갇히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좀 열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엉뚱하고 예측 불가능한 연구도 좀 장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너무 막 나가면 안 되지만. 네. 저도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엉뚱하고 예측 불가능한 질문. 사실 모든 인류 과학의 발전의 역사에서 처음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다 엉뚱하고 예측 불가능한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방향으로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렇게 발산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또 의미 있는 응용 가능성도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연구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주 엉뚱하다고 보더라도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세민 교수님과 함께 예전 추억도 좀 떠올려보고 그리고 교수님 하시는 그 연구도 얘기 들으면서 이그 노벨상의 의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